어제 했던 얘기를 이어서 오늘 중요한 교류의 파워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평균 파워에 대한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말미에 우리가 교류에 있어서 순간 파워란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정의했죠. 사실 이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지만 우리가 중간 과정에서 이 순간 파워라는 개념이 필요하기 때문에 살펴봤던 거고요. 순간 파워란 어, 파워의 정의에 그대로 입각해서 V 곱하기 I로 주어진다 그랬고요. 시간의 함수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수식적으로 써놓고 봤더니 여기 보시면 상수항이죠. 시간과 무관한 이런 항이 하나 등장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새로운 시뉴소이드. 주기는 진동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주기는 반으로 줄었죠. 주기가 반으로 준 이런 시뉴소이드 형태의 어떤 상수값이 더해진 그러한 형태가 바로 순간 파워의 형태라고 얘기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시누소이드죠. 자, 그래서 우리는 교류를 사용할 때 우리가 소모한 전력, 우리가 사용한 파워를 정의함에 있어서 이렇게 매 순간마다 끊임없이 변화하는 순간 파워는 큰 의미가 없다고 얘기했고요. 어떤 기간 내에 가능한 한 전 기간이 되면 더 좋겠지. 우리가 사용한 전 기간 동안에 사용한 평균 파워, 이 순간 파워들의 평균 값이 진정으로 우리가 사용한 파워 값이 된다고 얘기했고요. 다행히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류라는 신호가 시누소이드에 한해서 당분간 얘기하기로 했고, 이런 시누소이드들은 주기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했어요. 반복되죠. 시간에 따라, 특정한 주기에 따라. 따라서 우리가 전 구간을 적분할 필요는 없고, 한 주기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면 이를 통해서 전 시간 범위 내에서 평균값을 구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얻어지겠죠. 자, 그래서 평균 파워란 여기 정의된 바대로 한 주기 동안에 우리가 조금 앞에서 정의했던 이 순간 파워를 평균 취한 값, 바로 이것이 에버리지 파워라고 정의한다고 얘기했고요. 앞으로 우리가 P라고 쓰고 교류에서 통상 파워라 하면 바로 이런 평균 파워를 의미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평균값을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될 텐데 우리가 어떤 자동차의 속도가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해요. 그래서 어떤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렇게 계속 변한 시간 동안에 이동을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가 평균 속도를 구하고 싶어. 이게 평균 속도 아닙니까? 이 평균 속도를 구하고자 한다면 이 라지 t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한 총 거리를 우리가 주어진 시간 구간으로 나눠준 값이 평균 값이 되겠죠. 그래서 0부터 t까지 속도를 적분한 값이 총 달려간 거리일 거고요. 이거를 시간 라지 t로 나눈 값이 바로 평균 값이 될 겁니다. 이게 평균 값의 정의지, 우리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가 에버리지 파워란 어, 지금 우리 시간 구간을 한 주기로 정의했기 때문에 0부터 t라는 주기 동안에 이 순간 파워를 적분해주고 주기로 나눠준 값이 바로 평균 파워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평균 파워란 순간 파워가 아까
이런 상수항과 t에 의존하는 이런 시누소이드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는데요. 이 각각을 t라는 구간 동안에 적분해주고 t분의 1로 나눠주면 되겠죠. 근데 상수값은 평균값을 구해도 여러분들 뭐 당연히 그 값이 바로 평균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평균값, 첫 번째 항은 평균값을 구해도 뭐 궁금하면 한번 해보세요. 일정한 값의 평균값을 구하면 그 값이 되지. 뭐 그건 우리가 수식적으로 굳이 할 필요도 없고요. 자, 이 앞에 항의 평균값은 그냥 이렇게 됩니다. 근데 두 번째 항의 평균값은 요 상수항은 앞으로 나가고요. t분의 1로 나누고 0부터 t까지 요 코사인 함수의 적분값입니다. 자, 이 코사인 함수의 적분값인데요. 여러분들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 한 주기죠. 한 주기 적분하면 얼마입니까? 0이지. 요 아래쪽 면적과 위쪽 면적이 상쇄돼서 0이잖아요. 어, 근데 이 코사인 함수를 요 주기가 반으로 줄었잖아. 요 함수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코사인 함수의 주기는 2분의 t라는 거야. 각진 동수가 2배로 늘었기 때문에 주기는 반으로 줄었을 거고요. 따라서 0부터 t까지 적분한다는 얘기는 요 코사인 함수의 두 개의 주기만큼 적분했다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한 번 주기 동안에 적분해도 0인데 두 번 주기 적분하면 마찬가지로 0이지. 사실 이거 여러분들 궁금하면 뭐 코사인 함수 적분하면 사인 함수가 되는데요. 해봐도 뭐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적분 하나 많아. 그냥 요 뒤에 항의 적분값은 0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던 평균 파워란 이러한 값으로 주어지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이건 내가 뭐 굳이 공식을 외우라고 여태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교류를 공부하는 동안에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중요한 식입니다. 여러분들 DC랑 비교해 보면 DC의 경우 파워란 그냥 V 곱하기 I였어요. 단순했지. 그런데 교류에 넘어옴으로 인해서 교류의 파워는 비교적 좀 복잡한 형태로 주어졌습니다. 첫 번째, 요 VM이란 뭐야? 우리가 전압의 파형을 이러한 시누소이드로 정의했기 때문에 바로 VM이란 전압의 파형이 갖는 진폭값, 즉 다른 말로 하면 픽 볼티지입니다. 가장 최고치에 도달했을 때 전압값이 바로 VM이죠. 또는 우리가 진폭이라고 부르는 진폭값이 바로 VM이고요. 전류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교류의 파워를 구할 때는 요 피크 값들만을 곱해서 구하면 얼마나 좋겠어, DC처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고 요 피크 값을 곱한 것에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붙어요. 불편하지. 자, 이거에 관련된 요 2분의 1 팩터에 대한 얘기는 조금 있다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는지 얘기하기로 하고요. 여기에 또 더더욱 코사인 값이 붙어 다닙니다. 요 세타 V란 전압 파형이 갖는 위상값이고요. 세타 I란 전류값이 갖는 위상값이에요.
자, 그래서 불행히도 우리가 다루고 있는 교류의 어, 전력이란 파워란 이러한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좀 복잡하고 번거로울 텐데 이러한 문제 때문에 우리가 뒤에 소위 컴플렉스 파워라는 것을 정의하게 됩니다. 복소수 파워 S라고 우리가 정의하게 되는데요. 자, 이 내용도 아마 이번 주에는 다루기 힘들 것 같고 다음 주에 이 컴플렉스 파워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여러분들 지금 이 순간만은 교류의 파워는 좀 번거롭지만 2분의 1이라는 팩터가 붙고 전압의 피크값과 전류의 피크값의 곱 거기에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는 코사인 어떤 항이 곱해진 값으로 나중에 이 값을 파워 팩터라고 또 불러요. 이런 그 이름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하나 우리가 공부해 나가면서 다루기로 합시다. 자, 그런데 잠깐 우리가 이 식을 음미해 보면요. 자, 아까 VT란 괜히 지웠네. 다시 들어갑시다. 요 VT를 전압 페이저 값으로 우리가 바꾸게 되면 전압은 폴라 폼으로 이렇게 쓸 수 있죠. 전류도 마찬가지. 페이저 전류 I란 이런 형태로 붙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는 실공간에서 우리가 잠깐 어, 다뤘던 이 전압과 교류 전압과 교류 전류의 형태를 일단 페이저 변환된 페이저 공간상에서 좀 생각을 해봅시다. 다시 말하면 이 전압은 페이저 변환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전류도 마찬가지죠. 복소수 공간상에서 이게 페이저 전압입니다. 요 값이 VM이 될 거고 요 값이 세타 V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어디엔가 페이저 전류가 있겠죠. 절대값도 IM이고 요 위상값이 세타 I입니다. 자, 그런데 요 페이저 전류의 복, 켤레 복소수 콘주게이트라고 하죠. 이 켤레 복소수는 당연히 요 위상값만 음수값이 됩니다. 따라서 요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의 복소수 공간상에 위치하는 값은 절대값은 그대로고요. 위상값만 음수값으로 되는 즉 실수축의 미러 이미지, 거울 이미지 상에 존재하는 복소수가 바로 요 전류의 위상값이에요. 자, 그래서 요, 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전압의 페이저 값과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전류값이 아니라 전류값의 컨주게이트 켤레 복소수를 곱한 다음에 거기에 2분의 1을 취해 봅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복소수란 폴라폼으로 써보면 VM의 세타 V고요.
im의 세타 i입니다. 마이너스. 따라서 이런 형태의 복소수가 등장하는데요. 이 복소수를 렉탱귤러 폼으로 고쳐보면 이렇게 되겠죠. 보니까 요 복소수에 지금 우리가 뭐 번거로운 작업을 했지만 이러한 복소수, 다시 말하면 요 복소수지. 이 복소수의 실수항이 바로 우리가 방금 얘기했던 평균 파워가 되더라는 얘기예요. 즉 평균 파워란, 어떤 교류의 평균 파워란 페이저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2분의 1 vi 스타의 실수 성분이, 당연히 파워는 실수값이 되잖아. 그래서 요 2분의 1 vi 스타라고 우리가 보통 DC에선 파워를 v 곱하기 i라고 그랬지. 비슷한 형태이긴 하죠. v 곱하기 i인데 v 곱하기 페이저 공간상에서는 v 곱하기 i가 아니라 v 곱하기 i 스타가 돼요. 거기에 또 2분의 1, 항상 이 교류에서는 2분의 1 팩터가 다 쫓아다니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 번거롭지. 이 번거로운 문제는 나중에 우리가 좀 해결하자고 얘기했고요. 자, 아무튼 전압과 전류의 고배 형태이긴 해. 페이저 형태로 바꿨어도 vi 스타의 2분의 1을 곱한 값의 실수값, 실수 성분 값이 결국은 리얼 파워더라는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한 결과입니다. 나중에 바로 요 2분의 1 vi 스타를 아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어떤 교류 회로가 갖는 복소수 파워, 컴플렉스 파워라고 정의해요. 이 컴플렉스 파워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한, 지금은 일단 이렇게만 알고 계시고요. 자세한 내용은 너무 갑자기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면 여러분들 혼동스러우니까 어, 아무튼 2분의 1 vi 스타를, 이거 복소수 값이에요. 사실 파워란 실수값이야. 전압도 실수고 전류도 실수지. 그런데 우리가 편의상 어떻게 했어? V와 I를 페이저 변환해서 복소수 값으로 만든 것을 페이저 전압, 페이저 전류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이 복소수 값들은 사실은 실제 하는 값들이 아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편의상 볼트나 암페어라는 단위를 부여해서 사용했던 것 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자세히 다룰게요. 이 교류의 복수 파워를 다룸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파워는 원래 실수여야 됨에도 불구하고 와트라는 값을 갖는 실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2분의 1 vi 스타라는 새로운 복소수 값으로 마치 파워가 복소수 공간에 변환된 것 같은 유사한 특성을 갖는 거예요. 그런 그 가상의 파워를 우리는 컴플렉스 파워라고 정의하고요. 요 컴플렉스 파워의 결국 실수값이 리얼 파워, 즉 평균 파워가 된답니다. 우리가 이게 진짜 배기 파워지. 진짜 배기. 이해가 가나요? 여기까지 한 내용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질문하시고. 자, 그래서 자, 요
박스에 내가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2분의 1 VI 스타가 바로 아까 내가 얘기한 컴플렉스 파워예요. 즉, 우리가 진짜 배기 파워, 에버리지 파워라고도 부르고 또는 실제 파워라 해서 리얼 파워라고도 부르는 이 P는 결국 콤플렉스 파워의 실수 성분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그 값은 여기 아까 우리가 뭐 간단히 유도했지만 피크 값의 곱에 2분의 1을 곱하고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라는 이런 코사인 항이 따라붙는, 즉 파워에도 위상이라는 정보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어요. 위상값이 배제된 상태에서는 우리가 실제 소모내는 파워를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상 정보, 전압과 전류가 회로에서 흐르고 있을 때 이 전압과 전류가 갖는 각각의 위상값들이 어떻게 주어지는지 여러분들이 모른다면 이 회로가 소모하는 파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교류에서는 우리가 교류를 정의하는 데, 시누소이드라는 교류를 정의하는 데 있어서 세 가지 중요한 패러미터가 있다 그랬지. 이 피크 값, 앰플리튜드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위상값이 중요하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빠져있는 게 뭐야? 주파수, 진동수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모든 교류가 동일 주파수 안에서 운전한다는 가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파수에 대한 효과는 배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실제 우리가 RLC라고 하죠. 회로의 중요한 세 가지 엘리먼트들, 패시브 엘리먼트들, 이 엘리먼트들의 교류가 흐를 때 실제 소비되는 파워를 한번 좀 따져봅시다. 먼저 어떤 교류가 회로가 뭐 이룰 수는 없지만 단순하게 저항의 어떤 교류가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인덕터나 캐패시터 성분은 전혀 없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자, 이럴 때 이 저항이 소비하는 파워란 우리에서 파워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항에서는 전압과 전류의 위상이 어떻다 그랬어요? 위상 관계가 어떻게 주어진다고 그랬습니까? 같이 동일 위상에 놓여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갔나요, 그때? 자, 이 전압의 페이저 값을 우리가 그렇다고 하고요. 이거를 그렇다고 한다면 이 저항이기 때문에 이 임피던스는 R이에요. 따라서 페이저 전압은 페이저 전류의 R이라는 실수값에 비례합니다. 그런데 이 V라는 게 뭐야? VM의 세타 V고요. 이게 IM의 세타 I야. 이거 다 실수값이야. 피크 값들은. 따라서 세타 V와 세타 I는 V지. 세타 V와 세타 I는 당연히 같아야 됩니다. 동의상에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실수값에 비례하기 때문에. 따라서 저항의 경우라면 언제나 예외 없이 세타 V와 세타 I를 우리가 같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in phase, 동일 위상에 놓여 있게 됩니다. 저항의 경우는 반드시 그래요. 따라서
코사인 0은 1이죠. 따라서 저항에서 소비되는 파워는 그냥 2분의 1 VMIM입니다. 물론 여기서 보다시피 요 세타 V와 세타 A가 같으니까 이거 약분되고요. VM은 RIM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마치 여러분들 DC에서 파워가 V 곱하기 I고 I제곱 R이고 R분의 V제곱이 되듯이 여기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요 파워가 최대가 되는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코사인 값이 2대, 코사인은 0과 1 사이의 값 아닙니까? 그래서 코사인 값이 1이 될 때 최대 파워를 소비해요. 즉, 그때가 언제냐면 순수한 저항 성분을 교류가 흐를 때 그때 그 회로는 최대의 파워를 소비합니다. 그 값이 이렇게 주어집니다. 언제나 저항은 파워를 소비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다시피. 자, 그런데 캐패시터라면 어떨까요? 캐패시터에 만약 교류가 흐른다면 파워는 뭐 이렇게 주어지는데 여러분들 캐패시터는 잘 알고 있지. 페이저 전압은 페이저 전류에 비례하지만 그 임피던스가 오메가 C분의 마이너스 J예요. 이게 캐패시터의 임피던스입니다. 이거를 폴라 폼으로 써보면 오메가 C분의 1에 마이너스 90도죠. 즉 전압은 전류에 비해서 위상이 90도 뒤지게 돼요. 즉 세타 V와 세타 I 요 차이는 마이너스 90도가 돼요. 맞습니까? 자, 코사인 마이너스 90도 얼마야? 0이지. 파워는 0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또 사실은 결론이지. 왜냐하면 누차 얘기했지만 회로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 개의 엘리먼트 R과 L과 C가 있는데요. 오로지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는 오로지 저항만이 에너지를 소비한다 그랬고요. 캐패시터와 인덕터는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지 결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그랬지. 순수한 캐패시터 성분은 에너지를 결코 소비하지 않습니다. 이상적인 캐패시터랍니다. 물론 캐패시터가 저항을 갖고 있지. 실질적인 캐패시터는 뭐 도선도 존재하고 그 안에 여러 가지 저항 성분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아주 이상적인 캐패시터라면 당연히 소비하는 파워는 0입니다. 인덕터도 페이저 전압은 인덕터 임피던스에 넣지 않습니까? 이거 폴라폼으로 쓰면 뭐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즉 전류에 비해서 전압이 이번에는 위상이 90도 앞서게 됩니다. 그렇지만 코사인 90도도 역시 0이에요. 따라서 이 경우도 파워는 0입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사항은 우리가 저항이라는 로드는 언제나 파워를 소비하지만 교류회로에 있어서
우리가 리액티브한 성분이라고 얘기하죠. 페이저에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캐패시턴스나 또는 캐패시터나 인덕터와 같은 이러한 그 회로 성분들은 언제나 에너지를 받아들이거나 또는 소비하는 성분은 제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제를 통해서 실제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이것이 실제 회로에서 정말로 맞는 얘기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화번이 있습니다. 전화번이. 자, 그러니까 R과 C로 구성되어 있는 이런 회로에 물론 전류가 흐르겠죠. 자, 이게 페이저 전압이고요. 소스 전압이라고 할 수 있겠죠. 페이저 전류가 흐르겠죠. 여기 4ohm이라고 했고 이 임피던스는 마이너스 J2입니다. 자, 이럴 때 이 소스가 이게 일종의 로드라고 할 수 있지. 이 전화번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우리가 R과 C들이 이 공급해준 전원부에서의 정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에너지를 소비하든지 뭐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이런 소비하는 회로 성분단을 로드, 부하단이라고 얘기하지. 자, 그럴 때 이 파워가 요 회로에 공급해준 진짜 배기 파워, 리얼 파워, 평균 파워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자, 이게 이 전원부가 공급해준 회로에 공급해준 파워 말고 이번에는 요 저항의 입장에서 요 4ohm짜리 저항의 입장에서 요 4ohm이 순수하게 얘가 소비하는 파워 요 4ohm이라고 하면 요 4ohm이 소비하는 파워는 얼마겠냐는 거야. 자, 우리는 이미 답을 알고 있죠. 이 캐패시터라는 놈은 결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전원부가 공급해주는 파워가 예를 들어서 1W라면 이 저항이 소비하는 파워도 역시 1W가 돼야 돼요. 같은 값이 돼야 될 겁니다. 이 두 개의 파워는. 그렇지 않다면 여기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이 캐패시터가 뭔가 파워를 소비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먼저 이 파워를 구해 봅시다. 이 파워는 자, 요 회로를 흐르는 전류를 먼저 찾아보자고. 이 전류는 토탈 임피던스 V는 G 아닙니까? 이렇게 구하는 거야. 토탈 임피던스는 4-J2가 될 거고요. 여기 소스 전압은 5의 30도입니다. 자, 요게 이 회로를 흐르는 입력단을 흐르는 페이지 전류값이 될 거고요. 이거 여러분들 폴라폼으로 고쳐 보시면 1.118 이렇게 나올 겁니다. 따라서 이 회로에 공급되는 파워란 우리 잘 알고 있지. 이렇게 조인다 했고요. 2분의 1 피크값, 전압의 피크가 5죠. 전류의 피크값 방금 구했지. 1.118. 그 다음에 코사인 전압의 위상값 30도 빼기 전류의 위상값 56.57도.
이렇게 하면 나오겠죠. 구해보면 약 2.5W가 나옵니다. 자, 이 2.5W란 요 전원부가 결국 요 로드단에 공급해주는 파워의 총합이네. 2.5W를 공급해주고 있는 겁니다. 평균적으로 평균값이야. 자, 그럼 저항이 소비하는 요 저항이란 요 엘리먼트가 소비하는 파워는 얼마가 있냔 말이야.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얘기했죠. 이 저항에 소비되는 파워란 이렇게 주어진다. 위상이 같아져요, 저항에서는. 그래서 우리가 위상에 대한 전압과 전류의 위상차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뭐만 알면 돼? 전류의 피크값, 즉 전류의 절대값만 알면 돼요. 페이저 전류의 절대값만 알면 돼요. 페이저 전류 절대값 구해놨잖아. 어디 있어요? 요게 페이저 전류의 절대값이. 요게 피크값 아니에요? 요게 저항이 소비하는 저항값이 4ohm이죠. 이거 구해보면 똑같은 값이 당연히 나오겠지. 2.5W가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캐패시터가 받아들이는, 얘가 소비하는 파워는 자명하게 0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질문 없죠? 자,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파워랑 관련돼서 여러분들 DC 직류회로에서 동일한 내용을 다뤘을 텐데요. 어떤 조건 하에서 우리가 그 회로는 최대의 파워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죠. 이 맥시멈 파워를 트랜스퍼할 컨디션이 존재하겠죠. 여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렴풋이 기억이 또 날 텐데 잠깐 DC 얘기로 넘어가 보면 자, 어떤 회로가 있어요. 리니어한 회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는 이게 예를 들어서 라디오든 오디오든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어, 어떤 회로의 일부분이든 이게 뭐 음성 신호를 증폭하는 앰플리파이어 회로라고 증폭 회로라고 해봅시다. 지금 직류 얘기예요, 직류. 실제 직류일 일은 없지만 실제는 교류하에서 동작을 하겠지만 직류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배웠을 거라고. 그리고 여기에 로드 단이 달려 있죠. 로드 저항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럴 때 이 회로가 DC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리니어했기 때문에 리니어한 회로는 언제나 때번인 정리에 의하면 하나의 전압원과 때번인 볼티지와 직렬 연결된 때번인 저항으로 대변될 수 있다고 얘기했고요. 여기에 결국 로드 저항이 물려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회로를 우리가 축약해서 설명할 수 있어요. 자, 그럴 때 이게 로드가 예를 들어 스피커라고 얘기해 보자고. 스피커야.
이 회로는 전기의 파형을 소리가 울리나? 정기적인 그 교류 신호의 파형을 에너지의 형태로 스피커로 전달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스피커에서는 이게 바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로드 아니야? 스피커에서는 이 정기적인 에너지를 소비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소리를 들리게 하도록 음성 신호로 바꿔서 우리에게 전달을 할 텐데, 자, 여기 이 달려고 하는 로드 스피커의 저항이 얼마일 때 과연 우리가 요 앰플리파이어라고 하는 요 구동회로지, 구동회로가 전달해주는 에너지가 최대로 맥시멈으로 전달될 거냐는 문제였어. 여러분들 기억나지? 이때 요 회로가 파워를 맥시멈으로 전달할 조건은 바로 우리가 달아야 될 보아 저항 값이 어느 값이랑 같아지면 최대 전달 파워를 구동회로는 로드단에 전달하냐면 바로 로드 저항이 때버닌 저항과 같아질 때. 기억들 납니까? 바로 이게 회로를 우리가 설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게요. 우리가 회로를 전체 회로를 처음부터 다 굉장히 복잡한 회로를 다 회로를 설계하지는 않지. 우리가 증폭 회로도 설계하고 뭐 믹서 회로도 설계하고 등등 블락별로 설계를 할 텐데 아날로그 회로 설계를 한다면 이렇게 증폭 회로를 이미 설계를 해놓고 여러분들이 스피커를 달려고 하는데 어떤 스피커의 용량을 달아야 최적인지를 우리가 알게 해주는 중요한 지침이 됩니다. 만일 이런 그 때버닌 저항에 해당하는 로드 저항을 갖는 스피커를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달 수 없다면 소위 맥시멈 파워가 전달되지 않고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구동회로는 100W의 파워를 전달해 주는데 이 스피커는 100W를 소비 못하고 예를 들어서 한 3, 40%는 다시 구동회로 쪽으로 바운스 백합니다. 겉도는 거예요. 겉도는 현상이 생기게 됩니다. 굉장히 비경제적인 회로를 설계하게 되는 거지. 요즘같이 파워 컨섬션, 여러분들 다 모바일 기계 배터리가 오래 쓰기를 원하잖아. 파워를 잘 메인테인해서 최적의 상태로 파워를 소비할 수 있게 소리만 잘 나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파워 매니지먼트를 잘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죠. 동일한 논리가 교류에서도 성립한단 말이에요. 자, 이제 페이저 공간이에요. 페이저 공간이 되면 이제 RLC를 포함한 임의의 그 교류 회로도 페이저 공간상에서는 리니어하게 된다 그랬고요. 여기가 우리가 달게 되는 로드 임피던스가 있겠지. 자, 이런 회로가 결국은 때버닌 정리가 그대로 유효하다 그랬고요. 페이저 전압이야. 때버닌 볼티지와 때버닌 임피던스로 이렇게 요 리니어한 부동회로는 우리가 때버닌 정리에서 축약해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에 결국 로드 임피던스가 달려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는 그러면 동일한 문제인 거야. 요 구동 회로가 로드 단에 이게 진정한 회로의 모양이지 실제 회로는 이런 교류하에서 동작하게 되고요. 어떤 임피던스의 로드를 달아야 우리는 요 구동 회로가 최적의 파워를 최대의 파워를 전달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때버닝 임피던스는 일반적으로는 복소수니까 R 때버닝과 이거를 우리가 리액턴스라고 불렀죠. 실수 뭔가 헛성분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 그랬고 이렇게 쓸 수 있겠지. 또 로드 임피던스도 로드 저항과 로드 리액턴스로 이렇게 분리해서 쓸 수 있습니다. 선이 너무 질문 있나요? 계속 소리가 들리네. 자, 그러면 우리가 요 로드 단위 소비하는 파워를 지금 찾고 싶은 거예요. 파워가. 이게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으려면 우선 이 파워부터 찾아야지. 수식적으로. 이 파워란 어,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는 요 로드 단을 흐르는 전류, 페이저 전류 I를 찾아야 됩니다. 이 I란 페이저 전류 I란 당연 어떻게 돼? 요 두 개의 합성 임피던스 네, 때보닌 볼티지로 이렇게 주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로드 단으로 들어가는 페이즈 전류 값이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근데 요 때버닌 볼티지는 이렇게 정의된 값이고 로드 임피던스도 이렇게 정의된 값이에요. 자, 그래서 로드가 소비하는 파워는 아까 요게 IM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지. 자, 그래서 요거의 절대값만 구하면 로드 단위 소비하는 파워를 구할 수 있는데 요 분모에 지금 복소수가 등장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거 좀 복잡한데요. 여러분들 집에서 시간 있으면 해보세요. 요 실수끼리 묶고 허수끼리 묶은 다음에 자, 이런 거에 우리가 절대값을 구할 때는 분모를 실수화해야 되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요 분모에 등장하는 복소수의 켤레 복소수를 각각 곱하면 실수화가 됩니다. 네, 실수를 하게 되면 분자에만 복소수가 나타나고요. 그 분자의 복소수를 알게 되면 우리가 그 복소수의 절대값을 구할 수 있어요. 좀 복잡하지만 해보세요. 자, 이게 중간 과정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냥 내 강의 노트에 유도된 내용을 그냥 지금은 따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궁금하면 꼭 집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구한 파워는 이렇게 됩니다. 이 파워는 당연히 이제 실수값이 리얼 파워예요. 리얼 파워가 이렇게 된다. 자, 파워란 보면 우리가 떼번인 임피던스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 회로의 구동 회로의 떼번 임피던스는 우리가 앰플리파이어 회로라면 증폭 회로의 떼번 임피던스는 정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조절해서 맥시멈 파워를 만들려고 하는 것은 로드 임피던스, 즉 변수는 로드 임피던스입니다. 로드 임피던스를 어떻게 변화시켜야 어느 값으로 맞춰줘야 구동회로에 맞춰줘야 최대 파워를 전달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퀘스천은 이거라고. 따라서 요 파워는 결국 보면 나머지 것들은 다 상수고요. 정해진 값이고 로드 임피던스, 즉 로드 임피던스의 함수예요. 근데 이 로드 임피던스는 두 개로 구성되어 있지 로드 저항과 로드 리액턴스 두 개의 변수가 존재하는 거예요. 따라서 RL과 XL을 어떤 값을 취해야지만 우리가 이 로드 단위 소비하는 파워, 구한 지금 파워가 최대값이 되겠냐를 찾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도 이런 거 많이 했었죠. 어떤 함수의 최대값 구하는 거.
이게 파워고 이게 그래서 로드 저항값이다. 그럼 파워가 이런 뭐 관계를 갖는다면 요 지점이 최대값이고요. 따라서 최대가 될 조건은 바로 요 파워를 로드 저항으로 미분했을 때 0인 조건이 바로 파워가 최대가 되는 조건. 또 XL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그래서 파워를 리액턴스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또 0이 되는 이 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할 때 우리는 로드 임피던스에 전달되는 파워가 소비되는 파워가 최대가 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구한 요 식을 XL에 대해서도 한번 미분하고 RL에 대해서도 한번 미분한 겁니다. 이거 좀 번거로운데요. 이거 분모에 제곱값들이 있고 해서 뭐 불가능한 건 아니고 좀 복잡은 합니다. 여러분들 궁금하면 해보시고요. 아무튼 요 값이 0이 되고 요 값이 0이 되는 조건을 찾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요 값이 0이 되려면 요 가로항이 0이 돼야 되고요. 가로항이 0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찾으려고 하는 로드 리액턴스가 떼번인 리액턴스의 마이너스 값이 되면 되고요. 요 두 번째가 0이 될 때 요 정리해 보면 요 값이 정확히 뭐가 냐면요. RL 마이너스 RTH가 가로로 등장해요. 요 값이 0이 된다는 얘기는 로드 저항이 떼번인 저항과 같아지는 요 조건, 바로 요 두 개를 만족하는 조건이 맥시멈 파워가 전달되는 조건입니다. 매우 DC랑 닮아 있죠. 직류의 경우는 아까 뭐라 그랬어? 직류의 경우는 저항 하나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로드 저항이 세번인 저항과 같아지는 순간에 최대의 파워가 전달된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이 교류에 있어서는 저항은 같아요. 로드 저항이 세번인 저항과 같아지고 로드 리액턴스는 세번인 리액턴스와 크기는 같지만 부호는 반대인 바로 이런 조건이 될 때 맥시멈 파워가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 조건이 뭐냐면 실수 부분은 동일하고 허수 부분만 부호가 바뀌니까 결국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달아야 될 최대 파워를 전달할 조건에 맞는 로드 임피던스는 세버닌 임피던스의 컨주게이트, 켤레복소수가 될 조건이 바로 R로드는 RTH가 되고요. XL은 마이너스 요 조건인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달아야 될 로드 임피던스는 떼번인 임피던스의 켤레복소수가 되는 순간 바로 요 순간이 맥시멈 파워를 전달할 조건이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따라서 정리하면 이런 거야. 자, 이때 어떤 회로가 있어요. 교류 회로가 있는데 이게 페이저 공간입니다. 페이저 도메인이라고 한다면 모든 회로는 리니어하죠. 자, 우리가 여기에 언제나 선택해야 될 로드 임피던스라는 게 존재합니다. 도대체 얼마를 달아야
이 회로는, 구동 회로는 로드가 최적의 파워를 소비할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구동 회로가 로드 단에 최대의 파워를 전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겠냐는 거야. 그 조건에 부응할 만한 로드 임피던스 값은 도대체 얼마를 선택해야 되겠냐는 것이 지금 퀘스천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드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찾고자 한다면 이 회로의 떼번인 등가를 찾아야 돼요. 즉, 여러분들 떼번인 등가 찾는 연습했잖아. 떼번인 볼티지는 요 로드 단을 오픈 서킷 볼티지를 만들고 요 사이에 존재하는 오픈 서킷 볼티지를 찾으면 그 값이 떼번인 전압이 된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 회로의 성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간단하게 대변이 된다 그랬잖아. 그럼 이 떼번인 저항은, 떼번인 임피던스는 이 안에 존재하는 모든 인디펜던트한 소스를 턴오프 시키고 남는 임피던스에 이 로드 단에서 바라본 임피던스의 총합이 바로 떼번인 임피던스가 된다 그랬고요. 따라서 이런 임의의 회로도 결국은 이런 떼번인 등가로 표현될 수 있다 그랬고, 이때 요 떼번인 임피던스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만 있다면 이 떼번인 임피던스의 바로 켤레 복수 값이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될 로드 임피던스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고상한 말로 표현한다면 임피던스 매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종류의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이렇게 그 회로가 여러 가지 성분들로 회로가 나눠지는데 이 A란 회로 블락과 B란 회로 블락 간에 상호 간에 임피던스가 이렇게 매칭이 되지 않으면요. 굉장히 뭐 동작은 할 수 있어. 근데 출력 특성이 무지무지하게 엉망인 그런 여러분들이 회로를 설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 회로를 설계하는 사람들, 특히 RF 회로 같은 것을 설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임피던스 매칭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설계의 근간이 된다고 할 정도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그 조건 하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로드가 최대한 소비하는 파워를 갖게 될 텐데 그 파워 값은 얼마가 되느냐? 맥시멈 파워는 그러면 그때 맥시멈 파워는 뭐가 있냐는 거야. 요 조건 여기다 넣으면 돼요. 구한 파워 값에. 이 조건에 부합하는 파워가 최대 파워고요. 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DC에서도 어, 그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4RTH분의 VTH의 제곱. 근데 여기 이 경우는 교리에서는 언제나 2분의 1 팩터가 따라붙기 때문에 분모가 8로 바뀐 걸 알 수 있어요. 생긴 모양은 똑같습니다. 자, 이 맥시멈 파워 트랜스퍼 컨디션에 대한 내용 다 이해가 가나요? 질문 있습니까, 혹시? 질문 없죠? 맨날 없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또 이메일로 질문하고 그러지 말고 지금 궁금하면 질문하고 정말 없으면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드디어 교류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용어 중에 하나인
RMS value, RMS 값이란 뭐냐? 또는 effective valu란 뭐냐? 이 같은 개념인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집에 들어온 가정전원 전압이 얼마입니까? 얼마로 알고 있습니까? 몰라요? 220V지. 일본이나 미국은 120V죠. 자, 그 220V라는 게 어떤 값을 얘기하는 겁니까? 전압이란 교류에서는 이렇게 시누소이드하게 변해요, 계속. 전압값이 정지해 있는 게 아니잖아. 끊임없이 변해. 어떤 순간엔 0이 되고, 어떤 순간엔 포지티브하게 최대가 되고, 어떤 때는 네거티브하게 최대가 되기도 해. 계속 변하잖아. 그럼 그 220V라는 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피크값, 평균값? 평균값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전압의 평균값이라고. 잘 모르겠죠. 여러분들 생각 안 해봤지.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220V란 바로 이 값이 바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하려고 하는 RMS 볼티지라고 하는 겁니다. 실제 한 이 정도 돼요. 요 피크 값의 루트 2분의 1 되는 지점의 전압값이 220V인 겁니다. 따라서 피크 값은 220의 루트 2를 곱한 값, 약 지금 암산이 안 되는데 한 270 정도 될까? 1.4를 곱하면 대략 이제 300이 넘겠네. 뭐 그 정도 피크 값은 그 정도가 되는 거야. 즉 여러분들이 왜 이게 루트 2분의 1이라는 얘기가 여기 등장하고 도대체 RMS 볼티지란 RMS 전압이란 무엇인지 또는 이펙티브 볼티지라고도 하는 건데요. 유효 전압이라고 부르는 거지. 자, 실제 교류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뭐 일본이나 미국은 120V다? 그러면 이거는 다 RMS 볼티지예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로 220V다? 이건 RMS 볼티지가 220V라는 것을 의미해요. 이렇게 보편화되어 있는 용어인데도 우리는 실생활에서는 그냥 220V라고 그냥 무심코 쓰고 있지만 그 진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바로 이 RMS 값이라는 용어를 이해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 도대체 왜 이런 값을 왜 이렇게 귀찮게 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나면 이게 굉장히 편리했구나. 그래서 정의를 한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마 동의하게 될 겁니다. 결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을 괴롭힐 생각으로 누가 정의하겠어? 정말로 필요하니까 엔지니어나 과학자들이 정의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뭐가 도대체 유효전압, effective value? 자, effective value라는 것은 effective 볼티지가 될 수도 있고요. effective current가 될 수도 있어요. 즉, 유효 전압이 될 수도 있고, 유효 전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RMS라고 부르는 거예요. RMS는 루트 민 스퀘어의 약자입니다. 자, 왜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지 오늘은 시간 관계상 아마 다음 시간에 얘기가 될 건데요. 우선 이 effective value가 뭔지만 오늘 얘기하고 강의를 마무리 짓게요. 자, 에너지를 소비하는 주체는 언제나 저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캐파시터나 인덕터는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아요. 파워를 소비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에너지를 소비하는 어떤 저항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R이라는 저항을 갖고 있고 여기 교류가 흘러요. 어떤 전압이 흐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전압 파형을 좀 더 정교하게 그린다면 피크 값이 3V고 마이너스 3V 사이에 진동하는 이런 시누소이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이런 전압값이 에서 이게 1오음이야. 1오음이라는 저항을 흐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저항이 소비하는 파워가 얼마일지를 예를 들어서 안다고 해봅시다. 구했어. 그 소비의 파워가 에버리지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2와트를 소비하더라. 그런데 이 2와트를 소비한다는 것이 이 교류 파형에서 이런 3V와 마이너스 3V라는 피크 값을 왔다 갔다 하면서 진동하는 이런 전압이라는 파형이 2와트를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불편하거든.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파워를 구할 때 뭐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전류를 또 구해야 돼요. 전류를 또 구해서 2분의 1 VM, IM, 뭐 코사인 세타 V 마이너스 세타 I 전압과 전류의 위상값을 또 알아야 되고 뭐 이런 번거로운 작업을 해야 됩니다. 사실 파워 2와트란 파워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똑같은 2와트를 소비할 만한 이 어떤 가상의 직류 전압이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이건 직류 전압입니다. 이 직류 전압이 예를 들어서 한 2.4V 정도를 요 정도를 흐르는 전압이 요 저항단을 4옴, 1옴단을 흐르게 되면 동일하게 2와트를 소비하도록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내가 얘기하는 값, 얘기를. 즉, 3V와 마이너스 3V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는 이 교류 전압이 1옴단을 흘렸을 때도 2와트를 소비하는데 직류야. 직류 전압인데 2.4V로 일정한 직류값도 이 저항단을 흐르면 동일하게 2와트가 소비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 알겠어요? 무슨 뜻인지? 자, 그러면 요 직류 전압인 2.4V를 바로 요 교류 전압, 시간에 따라 끊임없이 전화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는 요 교류 전압의 유효 전압 값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즉, 이 교류 전압과 등가의 역할을 하는 같은 파워를 소비하도록 하는 가상의 직류 전압이 존재하겠지. 그 직류 전압을 그 교류 전압의 유효 전압 값이다라고 정의를 하는 거예요. effective voltage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교류의 effective voltage가 2.4V다. 이거 V 이렇게 쓰자고. 이걸 2.4V라고 하면 우리는 이제 이 회로에 교류가 흐른다는 생각을 하지 말고 파워의 관점에서는 2.4V짜리 이 교류 대신에 2.4V짜리 직류가 흐른다라고 대신 생각해도 되는 거야. 맞습니까? 자, 그러면 파워를 많이 구하고 싶어. 파워는 어떻게, 직류의 파워 구하듯이 구하면 돼. 어떻게 구하면 돼? R분의 V죠. 이때는 이펙티브 값이지. 즉, 1호원분의 2.4V의 제곱, 이렇게 해서 구하면 돼. 마치 이제는 교류가 아니라 직류에서 우리가 파워 구하듯이 이 이펙티브라는 값을 정의하게 되면 이 교류의 파워를 구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간편해지는 그런 이점을 안게. 자, 이게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주에 이어서 바로 이 RMS와 이펙티브 밸류에 대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요 박스 친 내용이 바로 내가 조금 전에 설명한 어떤 effective voltage가 또는 effective current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입니다. definition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